오늘의 이야기는 철학 핵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시대의 배경과 흘러가는 그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려볼게요. 아, 이거 잘 못 그리는데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중심지인데, 그리스 폴리스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에서도 아테네가 가장 번성한 국가였던 게, 이제 뭐 스파르타도 있고 뭐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아테네는 이제 민주주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솔론이 하여튼 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은 의견과 어떤 가치들이 들어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평등이니까요.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데, 이제 시민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는, 시민은 아테네에서 태어난 성인 남자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이제 평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귀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는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자기의 지식을 팔아요. 아고라 광장이 모이는 거죠. 이런 아고라 광장이 있어요.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이제 외국에서 온 이 지식인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요거 내가 알려줄게, 나한테 와라. 이게 지식을 파는 이제 최초의 개인 교사들이죠, 서양에서. 그래서 와라. 그럼 일로 가가지고,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수사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하면 너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은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설득을 하고 사람들한테 공언을 하고 이야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권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피스트는,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을 얘기하면, 잠깐 얘기하면 철학을 얘기하면 필로소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필로소피예요. 필로는 필리아라는 뜻이고요. 소피는 소피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정이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이제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우정이 이제 여러 가지의 사랑 중에 우정 있잖아요. 사랑도 뭐 에로스가 있고 플라토닉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리아는 이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필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의 원래 본 뜻은, 철학이라는 것의 뜻은 지혜를 친구처럼 사랑하는 학문을 필로소피라 그럽니다.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이 소피스트가 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피스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때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아주 아테네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던, 옛날에는 젊을 때는 당연히 다 전쟁도 참여했었던 그런 1등 시민이에요. 그 사람이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소피스트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논쟁과 이야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기준이 없고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식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곳곳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 다르고 여기 말하는 사람 다르고 여기 말하는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데 이게 왜 민주주의랑 다르면, 민주주의는 권리가 다 이렇게 각각 다
똑같이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잘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찾게 해주기 위해서 문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삼파술로 가가지고 이게 상대적인 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절대적인 가치는 있다.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혜. 지혜에서 이성에서 나오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삶에 대해서 돌보고 그것에 따라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그 좋은 삶이 뭐 돈을 잘 버는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선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소피스트들은 자꾸 이래 말았다가 저래 맞다,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었냐면 시민들은 오직 정치 행위와 전쟁 행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어디 쳐들어갈래? 키프로스 섬 쳐들어가자. 그래 갈까? 해서 다수결 딱 되면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노예 다 잡아 들어와서 일시키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되면 내 삶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해서 어디를 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더 끼쳐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까? 돈을 어떻게 탈까? 노예를 어디서 이런 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잘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등해라고 얘기를 해요. 등해라는 그 벌레 있잖아요. 말 피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벌처럼 생긴 그 등해 그거라고 별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꾸 와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잠깐 와봐라 하면서 막 계속 질문해요. 근데 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막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나? 막 계속해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모욕하고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다. 이렇게 타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판에 회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도 되는데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과 제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영향력이 꽤 큰 사람들이 많았어요. 플라톤만 해도 엄마 쪽 이제 조상이 솔론이고 이렇게 유력한 가문의 자제였단 말이죠. 근데도 도망가자. 내가 왜 도망가냐? 난 도망 안 간다. 난 이 아테네를 존중한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죠. 그래서 플라톤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난 현자를 죽인 거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공격을 받아서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얘기하고 도망갔냐면 아테네 시민들한테 소크라테스 스승님을 죽인 것처럼 그런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도망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플라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어마어마한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들이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질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저열해서 이렇게 가자 하면 오 따라가가지고 펴주고 이런 것들을 플라톤은 벌써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죽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 꼬라지를 보면서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림자다. 이는 잘못됐다. 진리의 세계는 다른 데 있다. 이데아 세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굴의 비유를 얘기를 하죠. 동굴의 비유를 보면 그림이 책에 있을 텐데요. 여기가 이데아 세계예요. 여기가 이제 동그라니 현실 세계죠. 우리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온갖 편견과 잘못된 관점과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묶여 있어요. 우리는 죄수들이고 벽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나 있는데 불이 나 있고 여기에 어떤 형상들의 가짜들이 그림자에 비치고 이 그림자를 이 동굴의 죄수들은 보면서 그게 여기에 비치는 상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고 가짜다. 우리의 본질은 전부 이데아 세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묶여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사슬을 끊고 겨우겨우 해서 이데아계를 동굴 밖을 나가요. 동굴 밖을 나가서 이데아를 실제로 진리의 세계를 목도하는 거죠. 이 목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눈이 부시죠.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데 그거를 태양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눈이 부시죠. 진짜를 볼 때는 눈이 부셔서 너무 힘든데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 진짜인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동굴 밖을 나간 철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그냥 머물며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삶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현자가, 철인이 이런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인 정치를 얘기하고 엘리트주의를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은 철인 통치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머리, 가슴, 배가 있듯이 인간도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 세 가지의 그 특징이 있다. 지혜와 머리가 지혜 부분. 그 다음에 용기가 가슴 부분. 뭐 절제가 욕구하는 부분 뭐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듯이 국가도 통치자가 머리 부분이고 수호자가 군인 가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고 이 통치자 중에 최고의 제일 위에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철인이다. 이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은 진행을 했고 이데아계를 얘기를 했고 세상을 두 개로 나누는 작업이 뒤에 쫙 연결되는 거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모든 세계관이 플라톤에서 시작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도 플라톤의 세계관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국가, 인간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양 철학들이 이렇게 점점 파생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데아를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세운 대학이 아카데미아인데 아카데미아의 그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곳에 발 디디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학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학적인 게 전부 이데아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컵을 가지고 먼저 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원의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사유로만 존재해요. 우리는 원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거 원이잖아요. 이거 원 아니거든요. 이거 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원처럼 원 모양이지만 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을 긋잖아요.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 점, 면, 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유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도 사유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분필과 이 분필이 같은 색깔 분필이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처음에 1 더하기 1은 뭐야? 2잖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되려면 이거와 완벽하게 똑같은 거를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 다르거든요.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거든요. 아까 불교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도 있고, 우리는 여기는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어디에서만 존재? 사유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수학적인 식 같은 것도 막 적는 것도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적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음악가들이 철학자들이고 철학가들이 뭐 수학자, 음악이랑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그런 말은 들어봤겠지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악도 음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종이에다가 표시를 했지만 음은 사실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작곡가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연주를 하잖아요. 완전하게 음표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음도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도하고 레 사이에 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레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음이 있잖아요. 그럼 피치가 안 맞으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확한 그 개념과 그 생각과 그 음은 이데아계에만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완전하게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데아계에는 진짜 본질이 있고 진짜가 있고, 여기는 다 가짜들이고 모사품이고 이제 의견들이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가 불완전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 이데아계로 가야 된다. 우린 죽으면 이데아계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을 볼 때 공자부터 보통 공부를 하고, 노자는 조금, 노자, 장자 이렇게 해서 거의 그 뒤는 거의 없어서 보통 이제 공자부터 보통 보고, 시대도 그때부터 철학자들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 철학도 앞에 다른 철학자들이 있어요. 뭐 탈레스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철학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인간을 대상으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 중심의 어떤 학문이, 사유가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시작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 연결이 쭉 될 거고, 제가 앞에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철학은 갑자기 칸트 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앞에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칸트가 뭐 이렇게 나눠요. 뭐 실천 이성, 뭐 순수 뭐 이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성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거 분류도 사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를 했거든요. 학문적 지성과 실천적 지성을 나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니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양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저는 사실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라이트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동양에서 쭉 맥락을 가지고 보고 서양에서 쭉 맥락을 가지고 보고 하기에는 이 책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역사랑 곁들여서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철학책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다른 책들하고 연결하면서 동양에서는 중국 문명에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도표를 쭉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만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도 역사 공부도 되면서 뭐 동양사, 세계사, 서양사 공부도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여기 있는 6권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이제 만물 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울트라리딩을 보면서 6권을 다 이제 보면서 거기에 울트라리딩에 작가들이 함께 하니까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들 궁금한 거, 저런 부분들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땠나요? 저 때는 어땠나요?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해 보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